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덕질이는 다행히 환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빠져나온 사람들에게도 이고와 게으름, 흥미를 채워주는 가짜 기록은 세상에 여전히 많을 겁니다. 오늘의 방송이 우리 모두의 남은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덕질인의 망가진 청소년기의 고백을 더 들어보시죠. 23년 9월 네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애증의 정치클럽 멤버 여러분, 환이 뭔지 알아요? 환, 네, 들었습니다. 네. 저 근데 진짜 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어떤 이상한 한복 입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완전히 막 무슨 우리나라가 뭐 중국 땅을 다 지배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지 이게? 그게 정훈교육까지 들어갔구나. 네. 오. 근데 약간 그 귀에 눌렸는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아팠어요. 네? 네. 저 너무 이상한 기운이라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견딜 수 없으셨던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네. 굉장히 이상한 기운에 눌려서 제가 아팠어요. 전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네. 행복한 거죠. 저 그 트위터에 올리신 그거만 봤어요. 예고 같은 거 올리실 때 어떤 짤을 사용하셨는지. 한짤. 네네. 네, 그래서 삼국지인가? 막 이러고 뭐 있어요. 기상천외한 그림 네, 사진들이 있죠. 삼국지 안 봐서. 네. 대체 역사가 위험한 건 그걸 현실 적용할 새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군요. 네.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가 한 3배쯤 더 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이제 덕질인이 허구성이 어디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네. 네.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매일 매화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핸드워시와 올인원 수업도 역시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매일 매화는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진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이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시간이 없어요. 빅그린. 마지막 기회. 추석 전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 빅그린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미 좀 늦은 감도 있어요. 마지막 추석 선물. 추석용 빅그린 선물 세트. 몇 퍼센트?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알짜 패키지로 준비를 했고요. 제품은 탈모 샴푸, 니치 퍼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 바디로션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프트 박스 만들었어요. 네, 특별히 제작된 손잡이가 달린 기프트 박스로 선물로서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되고요. 빅그린 안 그래도 패키지 디자인이 담백하고 예뻐요. 잘해요. 그것도 새롭게 리뉴얼을 해가지고 괜찮아 보여요? 비싸 보이고? 좋습니다. 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아 보여요. 1, 2만 원대에 들고 있는 선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좀 마지막 기회예요. 네. 알쓸 잡놈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 닌겐, 링컨. 잡놈 덕질인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환단고기가 왜 위서인지를 일단 설명하고 들어갔고요. 환단고기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깐 실제 기록된 역사 혹은 신화를 들춰봐야 됩니다. 진짜 역사. 와 신화. 중국 상고사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황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삼황오제에서 황과 맞습니다. 제를 붙인 거잖아요. 삼황오제는 중국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있었거나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렇죠. 8명의 초월적인 군주들 중국은 계속 그때 유적을 발굴하고 있죠. 를 삼황오제라고 하거든요. 신화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누런 제왕이라는 뜻의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손 헌원, 통칭 헌원입니다. 헌원. 이 사람은 화하족 문명의 시족격 리더로 등장합니다. 이 황제 헌원은 비록 실존 여부가 불확실하고요. 신화와 역사 사이에 위치한 인물이에요. 네. 혹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주가 한 명으로 합쳐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삼황오제 중에서 3명을 따로 뽑아서 중화삼조라고 해서요. 중국 문명의 정신적 시조 셋 중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주나라 이전에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 바람에 은나랑 그죠. 은상, 네. 상나라 예, 은허죠. 은허. 은허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진짜 요순 시대가 있었나 봐요. 라고 하면서 예, 이때 역사를 요왕과 순왕은 역사 쪽에 좀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헌원 시대는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황제는 얼굴이 누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성갑 기자는 그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서 얼굴이 하얗게 하고 왔어요. 백제죠. 선크림이 아니고 시카판테놀입니다. 그렇습니까? 밖에 저렇게 비가 오는데 선크림을 발랐구나 하고. 액세스몰에 들르시고요. 옛날에 주석 보고 노란 자룰이라고. 주석 그거 막 하지마 이거 잘라. 변경돼서 이제 주석 보고 검은 주석 자를 보고 검은 주석이라 그러고 나중에는 그냥 검은 주석이라고 하면은 광물 같잖아. 그냥 나중에는 아무 이유 없이 노란 주석이라 그러고. 아무튼 황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중화삼조는 약하게 기초를 닦았다는 염제 신농. 그리고 황하 주변을 정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닦았다는 황제 헌원. 그리고 강력한 장군이자 구리로 된 이마를 가져서 동두철액이라는 별명을 가진 치우가 중화삼조입니다. 네. 딱밤이 안 아팠겠네요. 딱밤은 손가락이 날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네. 환단고기는 이 치우가 고조선의 장수 혹은 군주라고 주장합니다. 굳이? 정확히는 군주. 이 중 하나가 고조선. 환웅 중에 한 명인 자오지 환웅이 치우고, 그래서 치우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자오지? 치우 뒤에 천왕을 붙이면 100% 환입니다. 치우 천왕이요? 네. 막 축구 한국 축구 막 응원할 때 그 치우 천왕이잖아요. 그게 감염 사례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게 막 풀어 나간 거네. 재밌네. 그럼 자우지는 자우지 장지지지가 감염 사례인가요? 나가. 자오지 환웅이에요. 자오지 장지지지. 자, 치우는 원래 중국 묘족의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네, 몽족이라고도 하죠. 네. 묘족은 현재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사는데요. 네. 고대에는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 강역, 즉 양쯔강 유역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다가 이제 북쪽으로 좀 올라가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화족과 부딪히죠. 신화의 서술과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묘족은 아마도 황제 헌원이 등장하던 시기에 황하 유역을 제패하고 양쯔강 쪽으로 남아하는 화족한테 화족과 경쟁하다가 밀려서 더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화의 치유는 염제 신농이랑 인척 관계인 설정도 있고 황제 헌원과의 전쟁 끝에 패배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아마 묘족의 북쪽 일파와 화하족이 합쳐지는 과정이었겠죠. 전쟁을 통해서. 자, 헌원과 치유의 마지막 결전이 탕록 전투인데요. 이 장면이 화하족의 황하 문명이 고대 국가로서 성립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환 유니버스에서는 이 탕록 전투가 화하족 대 고조선의 전쟁이었고 갑자기 결정적 전투였으며 중국 신화의 내용과는 달리 승자는 치우가 이끄는 자오지 환웅께서 이끄는 고조선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국적을 바꾼 거군요, 지금. 네. 그리고 전투 결과도 바꿨네요. 네. 그럼 왜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가 패했다고 되어 있냐? 환단고기의 변명은 멋집니다. 사실 치우비라고 하는 치우 휘하의 장수 혹은 치우의 형제가 공을 서두르다가 전투 하나에서 진 것인데 비겁한 화하족이 이걸 과대포장해서 기록한 탓이다. 이게 이제 역사 기술이라는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에 대해서 방송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런 본능을 가진 초보들이 이제 나무위키를 점령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늘 전 세계 어딜 가나 즐겨 쓰는 기술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승자들이 역사를 왜곡했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쓰이는 말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비겁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네, 그렇죠. 거죠. 이우혁의 치우 천왕기에서는 그래 이 설정을 갖고 와서 치우를 치우천과 치우비라는 형제로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꽤 깊이 빠져 있었군요, 이 양반이. 네. 자, 묘족의 신, 심지어 중어 3조 중에서는 조연급인 안타고니스트죠. 그런 치우를 왜 예맥족 혹은 한족의 신으로 둔갑을 시켰을까요? 우리의 조상으로. 이 신화가 기록된 사서들의 기록을 대충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보죠. 자, 치우를 신화에서는 동이족의 신, 동이족의 장수로 서술을 해요. 이때의 동이족은 당시의 묘족입니다.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화하족은 이때 화하 중상류에서 시작해서 남하를 하잖아요. 양쯔강 중상류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묘족은 양쯔강 중하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북쪽을 이제 기웃거리고 있어요. 삼국지로 치면 서주 이쪽이죠. 그러니까 화하족 입장에서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렇잖아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화하에 사는 사람들, 즉 이제 중국 한족. 한족의 입장에서 서술한 게 동이 북적 남만 서융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하의 사람들이 봤을 때 동쪽에서 왔으면 다 동이인 거예요. 맞아요. 즉 people from east. 묘족 중에서 동쪽에서 오는 애들은 근데 우리 민족이랑 동이야. 헷갈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묘족 중에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베트남 사람과 우리를 헷갈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류는 움직이다가 베트남에서 저 한반도 쪽으로 오잖아요. 동쪽에서 오던 묘족, 예맥족, 반도 남부의 한족 모두가 동이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고 웨스트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가는구나 싶은 거죠. 이해돼요. 바로 그거예요. 자, 묘족과 전쟁을 하던 화하족이 뭐 북동쪽 더 멀리 있는 예맥족, 더 멀리 있는 한족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세세히 써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당장 동쪽에 있는 묘족과 남쪽에 있는 묘족도 잘 구별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옹진군의 시민들한테 우리는 다 동쪽 놈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동이족이라는 넓은 카테고리를 환단고기가 대충 뭉개서 해석하면서 동이족 이퀄 우리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렸고 그 역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지금 현재 인천의 지명이죠. 그죠. 서쪽에 있는 동인천. 그죠. 가장 바다 쪽에 있는 중구. 네.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덕질인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사실 무식해서 이렇게 부족한 거다. 맞네요. 그래서 치우라는 캐릭터가 예맥과 한의 신화로 들어온 겁니다. 실제 자기네들 신화에 치우를 등장시키고 있는 묘족과 화하족 그리고 이들의 후예인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웃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참 쪽팔리게도 90년대 말과 00년대 초는 환 유니버스가 유행을 타던 시기입니다. 아유, 말도 그리고 못해요. 2002년 월드컵에 치우 천왕 응원이 등장해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치우가 중화 3조의 하나이긴 하지만 묘족 신화에서도 조금 마이너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지 이게 엄청 쪽팔린 일이었습니다. 물론 치우에 대해 잘 알고 연구를 하는 중국 학자들과 매니아들에게는 물음표 몇백 개가 뜨는 상황이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랑 축구하는데 뭐 포세이돈 같은 거 그려놓고 나간 거죠. 제가 2000년대 말부터 슬슬 큰 서점에서 이런 책들이 가운데에 전시되어 있는 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에 정말 이게 엄청나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이 유행을 타고 이우혁의 소설 치우 천왕기가 등장하고 김진명의 소설 고구려에도 환 유니버스의 설정이 실제 역사인 것처럼 등장하고요. 제가 이게 김진명의 소설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긴 했었어요. 어떤 게요? 밀리언셀러잖아요. 그렇죠. 김진명의 소설. 정말 많이 팔렸어요. 저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서평들을 보고 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문득.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봐도 되는 책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해악이 좀 커요. 자, 이우혁은 진실을 알게 된 후 괘씸해서 치우천왕기의 설정은 철저히 판타지다라고 설명하고 부끄러워하고 퇴화록은 싹 다 뜯어고치고 각주에서 환단곡이 관련 내용을 싹 지워버렸지만 김진명은 회개할 생각 없습니다. 김진명 책은 아직도 잘 팔릴 거려. 그럼요. 다시 환 유니버스로 돌아가면요. 좋아요. 중국의 시조 중 하나인 황제 헌원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조선과 그 군주들인 환웅 단군들입니다. 와칸다로 바꿔도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라이벌을 좋아하네. 치우는 이제 단군 이전에 환웅 중에 한 명으로 헌원과 싸워서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환단고기의 스토리고요. 베트남 사람인 것 같지만 그건 잊어버리세요. 묘족이 베트남에 살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이야기지만. 예, 그러니까. 자, 치우의 별명인 동두철액, 구리로 된 이마. 철액은 뭐예요? 구리 이마. 구리 이마.
동으로 된 머리, 철로 된 이마. 라는 것은 사실 철제옥은 청동제 투구였다는 설정인데요. 그렇겠죠. 이것도 사실 신화를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이마 보강술이 어딨어요? 그런데. 네. 당대에는 전 세계에서 청동기가 슬슬 고개를 내밀기 직전인 시기였습니다. 아, 청동기 시대가 아니었다? 아주 일부 그리스의 해양 민족 같은 선진적인 민족들이 철기를 쓴 적이 있지만 그들은 이제 후회를 못 남기긴 했죠. 히타이트. 히타이트 말고 바다 민족. 즉 고조선은 세계 최초로 청동기 혹은 철기를 발명한 민족이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그럼 환단고기에선. 주몽은 왜 그렇게 못 만들었지? 왜냐면 포항에서 만들었거든. 아. 포스코에서. 당연히 고고학적 증거 따위 없습니다. 자, 문자 얘기도 나옵니다. 한글은 세종이 창제했잖아요. 이것도 건드려요? 근데 한글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옛 글자들을 참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록은 있어요. 그럼 그 옛 글자란 뭐냐? 이게 사실은 당연히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문자들을 수집해서 참조한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환의 해석은 다릅니다. 뭐라 합니까? 환 유니버스에는 가림토 문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가림토스. 3대 단군인 김동수. 가륵 단군의 제위 2년. 하긴 프로토스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기원전 2181년인데 을보르기라는 신하의 계명에 38개의 표음 문자를 만들게 했고 이게 한글의 형태적 조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쯤 가면 또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게 이 전술이 이렇게까지 시계를 뒤로 돌리면 반증이 어려워요. 사기칠 때. 자, 언어의 발전 과정. 언어학으로 가요. 표음 문자는 상형 문자, 표의 문자, 그 다음이 표음 문자입니다. 이게 인류사 공통의 법칙으로 발견된 거예요. 네. 이 법칙을 뛰어넘는 주장입니다. 아, 그렇죠. 언어 체계가 딱히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문자까지 패키지로 다 만들었다. 인류사에서 가장 빨리 등장한 표의 문자 중간 단계는 지중해 인근과 페니키아였어요. 아, 왜? 김동수 씨도 감염이 됐군요. 맞아요. 맞아요. 게이머는 봐줍시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인근과 페니키아를 포함해서 모든 문명의 문자가 그래요. 상형 문자를 쓰다가 표의 문자로 넘어가고요. 네. 이 중에서 일부가 표음 문자로 바뀝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발음을 잘게 쪼개서 단위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표음 문자라는 개념을 발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의 물건들을 적는 것으로 글자를 대신하고. 네. 그게 이제 의미를 적는 것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음성을 적는 것으로 바뀌죠. 한자가 표의에서 표음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문자죠.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고고학적 증거라고 가림토, 비석이나 탁본이 있는데 날조된 증거고요. 가림토 문자가 쓰인 상고시대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프로토스의 우승밖에 없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김동수 선수의 아이디가 가림토였죠. 이 사람 81년생으로 저보다 1년 연상입니다. 참 우리 세대 징징 시간. 우리 세대가 애니 덕도 안 하고 환빠도 안 하면서 살아남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말과 00년대 초에 환이 유행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의미한 유산 하나 남겼네요. 가림토의 우승. 프로토스 우승. 네. 자, 이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이명환이 환빠에게 졌어. 자, 한민족은 사실 철기를 최초로 발명했고 치우가 복설이겼네. 표음 문자를 최초로 발명한 문명국이었다. 아, 최초의 질럿은 한국인이었어요. 철기거든. 칼을 지르다 해서 질럿이었던 거예요. 버틸 수가 없다. 질럿. 찔럿. 그래서 찌른다고 그 말이 아직도 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실전되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보존된 것이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로 엮었다. 그게 바로 환단곡이다. 라는 것이 기본 설정입니다. 좋아요. 요건 하나 알 수 있어요. 정말이지, 후에, 에디트를 많이 했네요. 근데 그 에디트는 지가 심심할 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이거는 일기장에 쓰는 허황된 연애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붙이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 듣고 덕질인의 설명에서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깥에 한번 베타 버전 뿌려보고 욕먹으면 고친 거예요. 아니 근데 덕질인이 한 작업이 물론 덕질인이 다 한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저는 모은 거죠. 이게 진짜 개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개소리에 원천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개소리가 됐는가를 파괴하는 게 개노가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줄 사람이 필요해요, 인류에게는. 덕질인 같은. 사실 이 과정들을 제공한 것은 저보다는 제가 아니라 동화작가 이문영 씨가 이쪽에서 엄청난 권위자죠. 학계의 인정을 받는 권위자죠.
학계의 분들이 이분에게 큰 신세를 졌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작가로 넘어가죠. 작가입니다. 환단고기의 작가는 이유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실존 인물입니까? 네. 이유립은 잠시 후에 다시 봅시다. 왜냐? 이유립은 자기가 환단고기를 창작 내지는 편찬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승인 계연수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문장을 끝낸 이유는 계연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실존 여부가 크게 의심됩니다. 1907년생 평북 삭주 출신. 1986년에 사망했습니다. 응? 아, 그건 이유립. 이유립. 네. 왜냐하면 계연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며. 계연수는 일단 살짝 독립운동에 발을 담갔다고 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의 증언과 기록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깐 담궜거든요. 수완 계씨라고 하는데 수완 계씨 족보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옛날 족보에는 옐로우 페이지라서 이름이 다 있잖아요. 수완 계씨 족보 중에 이제 북한에 있는 판본에는 혹시 이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정도가 있습니다. 계연수가 단군교에 보냈다는 서한 같은 것은 존재했는데 이런 증언마다 계연수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이쯤 되면 듀나죠? 누군지 알기 어렵기가. 일단 현재는 자꾸 글은 쓰는데 실존 여부는 모르겠지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계연수는 누구냐? 도사 출신의 개화기 시절 종교 지식인이었습니다. 사이비예요. 도사 출신의 종교 지식인. 이 사람이 제자로 이유립이라는 소년을 들였다. 1920년 이유립에게 자기가 편찬하여 보존하고 있던 책을 물려주면서 한갑자 즉 60년 뒤에 공개하라고 당부했답니다. 자, 이유립이 13살 때의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이유립이 이제 1980년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환단고기예요. 즉 20세기 책이고요. 자, 환단고기는 설정상 5권의 서적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5편이에요. 안함로의 삼성기 상편, 원동중의 삼성기 하편, 여기에 이제 신시역대기, 이암의 단군세기. 이암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박근혜 정권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암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고려시대의 이암 선생 이러면서. 왜 처음에 검색 결과가 아이템 스쿨인가 했더니 실험용 이암을 판매하네요. 그리고 범장의 북부역이, 임액의 태백일사가 이 5개 문헌인데요. 여기에 자잘한 문헌 몇 개가 더 들어가서 하나로 묶인 게 환단고기예요. 대부분이 설정상으로만 존재하는 문헌이고 설정상으로만 존재한다. 너무 웃겨. 교차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와칸다잖아 진짜로. 그리고 이 서지상에서부터 위서의 증거가 나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함로와 원동중의 삼성기라는 문헌이 삼성기. 환단고기의 일부잖아요. 자, 삼성기는 실존했던 문헌입니다. 세조실록에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세조실록의 이 대목을 동국여지 승남과 해동고승전의 기록과 이제 교차 검증을 해보면요. 이건 안함로와 원동중이라는 두 사람이 아니고요. 뭔지 알 것 같아. 안함, 로원, 동중이라는 세 승려입니다. 이게 이제 승려 혹은 도사. 이게 왕호천 축국전을 꼭 왕호천 축국전 이렇게 읽는 그래서 왕호천이 축구를 하는 그렇게 읽은 거예요. 천축국은 슬프죠. 자, 지금은 실전은 삼성기라는 문헌은 안함로와 원동중이 지은 책이 아니고요. 안함과 로원과 동중이라는 세 사람에 관해 쓴 책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삼성기 by 안함로 and 원동중이 아니고요. 삼성기 about 안함 and 로원 and 동중인 거예요. 그거 이제 2호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서초역 3기 삼강남 이렇게 읽는 거잖아. 이 셋이 성인이라고 해서 삼성에 대한 기록, 삼성기인 겁니다. 그래도 잘못 읽은 거예요. 사람 이름은 보통 세자니까. 멋지다. 이런 구라를 친 이유립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의미지만 저는 흡수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이유립 팬클럽. 네. 자, 이유립 아까 말했듯 1907년생. 너의 입술. 평안북도 삭주군 사람입니다. 태백교라는 종교의 마케터이기도 합니다. 자, 태백교는 단군교 AKA 현재의 대종교처럼 아무래도 너의 입술이려면 이 요립이 맞잖아요. 그렇죠. Your lips. 이렇게 되니까. 너는 입술이다. 유립. 단군교처럼 민족주의 신흥 종교로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싶었던 종교입니다. 그러게요. 태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단군교의 분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파는
나철이 이대교주가 될 때 이탈해서 원래 이대교주가 나올 때 이탈하죠. 태백교와 단학회라는 두 집단을 만듭니다. 이유립은 바로 이 태백교와 단학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사회생활이네요. 그러니까요. 종교인, 신흥 종교인. 보통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롯데리아라든가. 이유립은 1930년에 먹고 사는 일로는 동아일보 삭주 지국장을 했대요. 네. 이유립은 1930년에 36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반박 비판했다고 하지만 당시 이름 아니야? 당시 기사와 광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조선 총독부의 월간지에 원고를 기고한 적이 여러 번 있네요. 총독부 월간지에 이런 자잘해서 친일 인명사전에도 안 올라간 친일 행적이 좀 있고 광복이 온 이후에는 38선 이북에서 조선노동당이 시행한 농지개혁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잃었어요. 지주계급이었는데. 그러네요. 먹고 살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48년에 월남에 강화도에 정착을 합니다. 강화도에 정착을 한다. 50년도에 환단고기의 극초기 버전을 썼고요. 뭐 당연히 이 버전은 현재 환단고기와는 여러 부분이 다릅니다. 여튼 여러모로 지금까지 기록만 뒤져보면 주로 다 이 사람이 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버전. 이 사람이 톨킨이에요. 왜냐하면 개연수는 없으니까요.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이고 한때는 지주계급이었던 이유립. 톨킨. 네. 현대사에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죠. 진짜 톨킨이네. 종족도 새로 만들어. 네. 언어도 새로 맞아요. 만들어. 반지만 없어. 52년에는 왕정복구를 시도했다가 구상 단계에서 발각되어 망신을 당합니다. 뭐라고요? 쿠데타 아니야. 그래서 망신을 당합니다. 왕이 없는데 왕당파가 있어요. 하긴 지금 이승만 죽은 지 얼만데 이승만파도 있는데. 63년부터 본격적으로 잡지 커발한을 발간하면서 태백교 홍보에 나섭니다. 이건 뭐 커여운 건가요? 커여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커발한은 크고 밝고 환하다는 뜻인데 네. 환단고기에 있는 환웅들 계보 중에 커발한 환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 예. 태백의 의미가 곧 커발한이에요. 태백이라 쓰고 커발한이라 읽었답니다. 어렵네요. 그럼 태백이라고 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커발한이라 쓰고 뭐 아무튼 이유립의 첫 그라운드 단학회는 68년에 단단학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 단단해졌죠. 두 개. 그냥 오타지. 더 세졌다라는 느낌으로 하나 더 붙인 건가? 그런가? 8, 90년대에 소설 단이라거나 단전호흡 훈련 어쩌고를 기억하신다면 이들입니다. 단전호흡 되게 유행했었어요. 단전호흡 요즘은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단전호흡 훈련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니까요. 그게 라마즈 호흡인 줄 알고 가는 임산부들이 있었어요. 이거 다 종교였어요, 그게? 네. 자, 지금 보면요. 50년에 처음 구상을 시작하고 나서요. 왜 이렇게 웃겨? 네. 근데 단전은 기회잖아. 쭉 학회와 종교를 홍보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끈 거 아니야? 8, 90년대에 에어컨 안 나오고. 단단학회가 좀 흥하니까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돈이 됐어요. 환단고기는 1979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랑 동갑이에요. 네. 만년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유립이 안 이상한 게 뭐가 있는데. 이유립이 발간한 게 아니고요. 네. 측근 인사인 조병윤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출판을 해버립니다. 이런 새끼 있죠. 슈킹. 그래서 조병윤은 단단학회에서 제명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립에 따르면 개연수가 한갑자 뒤인 1980년에 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스승의 명을 1년처럼 어겨버렸어요. 왜 그러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증언이 이유립에게서 나옵니다. 뭐래요? 사실 스승이 준 원본이 소실됐다. 내가 암기하고 있는 대로 재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몰몬교도가 있음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몰몬교를 놀리는 걸 제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몰몬교 얘기를 뺐어요. 이게 그럼 내가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게 조셉 스미스가 하는 말 아닙니까? 유실돼가지고 모자 안에서 정확히 이거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메리카 애들에게 왔었다는 그 기록을 찾아냈다. 솔트레이크에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본은 소실됐고 내가 암기하는 대로 다시 쓴 거다. 그럼 진서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이유립의 암기록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아무튼 이유립은 자신의 잡지인 커바란과 제작격인 인물 박창암의 잡지 자유에 원고를 자주 기고했는데요. 그동안 네. 여기에서 환단고기의 그 이전 버전의 구상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덕분에 그 창작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죠. 원피스 오다 에이치로가 문화생으로 있었던 시기에 만화 보면은 연기 같은 거에 몰래 루피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원피스 느낌이네요. 캐릭터들 디자인의 이전 버전, 초기 이전 버전을 볼 수 있죠. 네네. 베타 버전들을. 자, 조병윤과 박창함은 60년대쯤부터 이유립이 쓰고 있던 환단고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또 배워야 돼. 제자들. 여기서 박창함, 이제 조병윤은 퇴장하고.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지금 실제로 없는 거 투성이라서. 그러니까 배울 게 똑같은 시간대라도 뭐 굴삭기를 배우던지 전기 기술을 배우던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어른들이. 일을 해 임마 일을. 여기서 박창함이라는 사람은 잠깐 살펴볼 재미가 있는 제자입니다. 박창함. 일본의 간도 특설대에 복무한 친일 전력이 있는데요. 네, 부역자예요. 그러면서 항일 조직에도 소속된 스파이여서 친일파 인명사전 등재는 피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중 소속. 그러니까 이중 간첩인데 어디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죠. 스파이예요, 스파이. 후대들이 아마 진중권을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 김건인데 정의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은 고향이 함경남, 박창함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이에요. 그럼 이제 해방 뒤에 고향에 돌아가죠. 그래서 조선인민군 창군 작업에 참여합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월남을 해요. 대한민국 육군 중위가 됩니다. 아니, 내 나라 군대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두 나라 군대 간 사람은 많이 아는데. 간도특설대, 항일조직, 조선인민군, 대한민국 육군. 와. 용병이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중 소속의 인생. 이건 용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용병이네. 근데 스파이 치고는 좀 눈치가 없었어요. 왜냐? 박창함은 비슷하게 전향한 공산주의 배신동지, 박정희의 쿠데타를 지지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준장 진급도 맛봐요. 잘 나갔네요. 준장까지 됐구나. 그러다가 박정희에게 혁명 정신을 배신하지 말라고 눈치 없는 소리를 한 탓에 센 척했구나. 숙청을 당하고 제야 인사가 되고 이유립과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환단고기를 왜 가짜 역사를 주워 섬겨야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은 게 커리어가 끊겼거든. 제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공은 다 운이다. 근데 성공이 반복되면 지가 잘한 줄 알거든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랬다 끈 떨어지죠? 그러면 모자란 수학 능력으로 뭘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거 쏙쏙 들어오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아까 조병윤이 사고를 쳤잖아요. 박창함은 그래서 이유립에게 환단고기 원고 원본, 이게 원본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원본이라 주장하는 암기한 본. 다시 새롭게 쓴 환단고기를 받아 들었는데 네. 원고를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박창함 갑자기 왜인지 모르게 일본의 가지마 노보루라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가지마. 그러니까 나 이거 잘못 쓴 것 같아. 가지마였나? 자기 소개를 했는데 가지 말라는 줄 알고 원고를 주었다거나. 네. 가지마 노보루는 일본의 유사 역사학, 그러니까 가짜 역사학자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이런 양반들 꽤 많은 것 같아요. 우익 인사고요. 가지마 노보루는 1982년 제가 태어난 해에 환단고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판합니다. 일본에도 수출이 되는군요. 이 출판본에서 환인 환웅의 신화를 오리엔트 지방의 신화와 비슷하니 메소포타미아를 베낀 거라고 해석을 해버리고요. 단군의 계보를 은근슬쩍 일본으로 이어진다고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석을 달아버립니다. 이거를 또 자기네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해석을 하는군요. 그래서 가지마 노보루 판본의 제목은 환단고기 실크로드 흥망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환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요건데요. 다 거짓말이니까 후학도 새 거짓말을 붙여요. 그러네요. 서로가 서로를 약간 등쳐먹는 느낌이네요. 네. 자, 이유리베의 한 발상은 이런 거였어요. 순댓국 같은 거구나. 이유리베 그렇죠. 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맞아요. 자, 순댓국의 최초 장인인 이유리베 발상은 자, 고대부터 실크로드가 있었고 그 종쪽 끝이자 시작이 고조선이라는 설정이었는데 가지마 노브로는 이걸 뒤집어요. 고조선이 메소포타미아를 베꼈다.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시작점 중 하나다. 그 후예인 고조선의 정통성이 일본으로 내려온다고 뺑기를 치고 이유립의 의도를 파괴하면서 일본에게 인류 문명 정통성을 선물하는 시도를 한 거죠. 이게 뭐 비슷한 수준의 억지입니다. 보면. 일본의 역사적인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컴플렉스를 드러내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히트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최강대국은 역사가 그렇게 짧은데 한중일은 이렇게 역사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까요? 특히나 중국은 역사 길면서. 그러니까 걔는 심지어 4대 문명 중 하나인데. 일본도 이것 때문에 그 가짜 그 발굴학자 있잖아요. 묻어놨다가 그 얘기할 거야. 그 사람 선풍적으로 인기 끌었잖아요. 그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당연히 이유립은 경로하죠.
이건 내 의도를 지금 나를 등쳐먹은 거잖아. 원본 원고를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복사본만 받았다고 합니다. 가지마 노보루가 이효립과 박창암을 등쳐먹기 직전과 등쳐먹는 동안 이효립은 박창암의 잡지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임승국 같은 여러 추종자들을 하나로 모아서요. 국사찾기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잘 나갑니다.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임승국과 국사찾기협의회라는 단체는 들어봤을 겁니다. 네. 왜냐? 협의를 하긴 하네. 78년에 국사교과서 전면 개정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이름은 되게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같은 느낌이네요. 세졌다는 의미죠. 1981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역사 강의도 합니다. What? 이때가 이효립의 전성기입니다. 아, 제가 이 임승국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냐면 공자가 동이족이니까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네, 그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네. 공자한테 뭐 묘족 혈통이 있나 보지. 임승국을 빙에서 찾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검색어가 환빠예요. 자, 세졌어요. 전성기예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내 저작물을 출판하자. 근데 갑자기 1982년에 가지마 노보루가 일본에서 자기를 엿먹여버려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유립이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환단고기를 100부 정도 출간을 해봐요. 이 판본에서 개연수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네. 자, 근데 이 100부짜리 책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100부 중에서 시장에서 팔린 건 7부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집계했지? 7부 나갔으면은 집계가 되지.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야, 네가 래퍼로 데뷔를 했어. 100장 찍었어요. CD를. 근데 7장 나가면은 그거 기억이 남는다? 김은국 씨가 아싸 호랑나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되게 기록적인 관객수를 갖고 있더라고요. 131명. 맞아요. 네, 정확히.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게 적으면은 기억이 돼. 테스트베드로 100부를 찍었어요. 1981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0부를 찍었는데 7부 나갔으면은 처참히 실패한 거죠. 네. 자, 93권은 이유립이 갖고 있다가 심지어 이 93권은 분실을 해요. 어떻게 분실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사하다가. 네. 그러니까 제자 박창암이 마음이 급해진 거고 그래서 가지마 노보루를 만나서 원본 원고를 건네줬다가 이 사람 특징이 눈치 없는 거였잖아요. 결국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82년에. 네. 자, 이 판본을 다른 제자인 임승국이 재수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단고기설이 끼어듭니다. 아, 한단고기 말고. 한파가 여기서 시작되는군요. 문제는 86년에 발매된 임승국의 한단고기 판본이 히트를 쳐버렸다는 겁니다. 아, 요파 씨의 그 청취자 아버님께서는 그때의 책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86년 판본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이유립을 엿먹인 가지마 노보루 판본을 재수입했는데 이유립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아, 이거는 편집자의 잘못이다. 편집자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유립이 편집자를 겸했으니까. 그렇죠. 애초에 이유립은 작가로서의 능력만 있고 마케터로서의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태백교에 마케터를 하고 있었으니까 태백교가 흥하지 못한 거죠. 자, 사고를 친 박창암은 오히려 반대였나 봅니다. 점점 박창암과 임승국이 헤게모니를 잡아갑니다. 왜? 임승국은 지금 히트를 했잖아요. 한단고기가 잘 팔렸으니까. 이유립은 괴팍한 노인이 되어가면서 자기가 세운 단단학회와 국사찾기협의회와 태백교에서 왕따가 되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로 만든 성이었으니. 근데 내가 만든 거짓말로 딴 놈이 돈을 버는 거는 왜냐하면 딴 놈도 거짓말할 능력은 있는 관계로. 이게 문제죠. 이제 헤게모니는 완전히 눈치 없는 제야 야만과 박창암, 한단고기 주장파인 임승국, 초대 문교부 장관이자 강경한 파시스트인 안호상 등에게로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왜 나타나요? 여기 꼈어요. 이 당시 이유립의 거처는 의정부였는데요. 점점 빈궁해져서 로얄 럼블 하는데 갑자기 푸틴 들어온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호날두나 막. 임승국 판본이 나오기 직전인 85년에는 나는 끝났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시리가 컸군요. 결국 임승국 판본이 나온 86년 사망합니다. 이유립이 남아있던 태백교의 마지막 분파가 다른 종교에 흡수가 되니 그 종교는 증산도. 야, 결국 휘성까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환단고기는 현재 증산도의 경전 중 하나입니다. 경전이에요? 네. 증산도에? 이효립 사후에도 여러 판본이 발매가 되는데요. 현재 최신판은 아마도 2012년에 나온 안경전 씨 판본이고요. 안경전 씨는 증산도의 현재 리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21세기에 여러분이
수도권 지하철 환승 통로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봤을 환단고기 좌판의 설치 주체가 증산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참 판타지 소설을 가지고 그 종교의 경전으로도 만들고 재밌네요. 그 컨텐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야, 몰몬교가 되는 것에 실패한 태백교.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 평안북도 일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랬으면 굳이 이제 월남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평안북도 일대는 이제 커피를 못 마시는 곳. 근데 차라리 그쪽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 시도가 몰몬교로의 욕망이 실패해버리니까 밖으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중을 열렬히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환단고기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기저기에 붙네요. 다 거짓말이니까요. 뭐 그냥 이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되게 강력하고 막 그 강대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 판타지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갖다 붙어, 다른 나라의 역사 왜곡에도 갖다 붙어, 어떤 사람의 뭐 역사 소설에도 갖다 붙어. 지지하는 사람의 쪽수의 힘이 있다 보니까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한동안 국회를 제가 안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환단고기와 관련된 국회에서의 세미나나 행사가 있어요. 아,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좀 놀랍고 뜨악한 게 그 보수 정당 저쪽도 정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 모두에 있어요. 모든 정파에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진보 정당들에도 있어요. 네. 한국에는 다 있어요. XSFM입니다.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 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어,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다려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쌍화차 마지막 기회.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추석 선물로 들고 가기 좋은 더 쌍화. 추석 이벤트 진행 중에 최대 10,000원 할인 진행하고요. 임금께 진상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합니다. 그렇고요. 8시간 이상 다련에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한에 따르면은 이 방식으로 아마 인디언들도 먹었고. 그럼요. 그렇죠. 바이킹들도 먹었고. 그리스에서도 먹었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김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김을 뺀다는 얘기죠? 김이요? 네. 끓이면 안에 김이 수증기요? 차잖아요. 아, 네. 그거를 빼야 되는구나. 거기 이제 불순물이 같이 이제 기화가 됐겠죠? 네. 시위드가 아니고요. 네. 설마 그건가?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급스럽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잘 맞춰서 남녀노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선물로 들고 갈 수 있게 포장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좋고요. 네. 선물 중에 제가 옛날에 한과를 들고 간 적이 있어요. 좋은 점이 그 자리에서 까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한과 얘기만 하고 오더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네. 더 쌍화도 약간 그런 류입니다. 지금 주문하시고 계란 사놓으세요. 자, 바로 여러분이 봤던 그 좌판. 거기서 홍산문화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홍산문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유립 사후 그의 후예들은 유니버스를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확장은 이유립의 설정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낮아져요. 이유립과 동일한 혹은 더 심각한 멘탈리티의 소유자들 박창함, 임승국, 안호상 등등이 다른 위서들을 여기에 이 유니버스에 끌어들이고요.
그 후세들은 또 자신들의 뇌내망상을 추가로 덧붙이면서 이유립도 의도하지 않았을 수준으로 마구 폭주하는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책으로 썼을 뿐이지 구전설화잖아요, 이거. 네. 요거를 보통 우리는 스피노프라고 했죠. 그렇죠. 네. 예. 자, 환단고기를 쓴 이유립이 그러니까 참고했을 CSI 고조선. 네. 네. 자, 베러콜 유립. 그렇습니다. 이유립이 참고했을. 그리고 말 좀 하게 둡시다. 그 후예들이 끌어들인 그 위서 시리즈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부도지. 일단 부도가 났네요. 부도지. 동아일보 기자 박금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박재상이 쓴 저서인데 원문을 잃어버려 자기가 암기하고 있던 내용으로 편찬했다며 아니 원문 좀 잘 간수해라. 발표한 위서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 놈들이 암기는 겁내 잘해요. 왜 위서냐? 제가 한 것과 똑같아요. 박재상의 모든 저작은 삼국유사의 이련이 저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요. 김부식도 삼국사기 참고 사료를 꼼꼼히 적은 편인데 이련, 김부식 모두 박재상의 다른 저작은 다 언급을 해도 부도지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자, 부도지는 어떤 내용이냐? 창세 신화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유니버스가 창세 신화 설정을 풍부화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가짜 역사에 가짜 신화를 얹은 거군요. 이 부도지의 폐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죠. 한국 신화에 마고설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고설화를 부도지가 재조립했는데 현재는 부도지의 내용이 원설화의 형태를 다 잡아먹어서 현재 전승되는 마고설화는 부도지의 영향을 받은 오염 버전들밖에 없습니다. 마고설화라는 건 원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 마고 할머니. 그래서 영화 마고 이런 거 다 이 감염된 버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속설화의 일부분이었던 마고설화는 부도지에 의해 다른 무속설화와 성서의 요소들과 섞여버려서 기존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유 주연의 모 드라마에서도 이런 설정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다 오염된 버전의 호텔 델루나였나? 아니 근데 그게 뭐 설화의 속성이기는 한데. 그렇긴 해요. 근데 좀 그렇죠. 안타깝죠. 원래 버전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자, 부도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읍이라는 뜻으로 설정상 중국 대륙 혹은 파미르 공원을 뜻하니까요. 스포일러. 여기서 대륙설 일파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대륙에 있었다. 참고로 한민족의 파미르 기원설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가설이지만 현재는 사장되었습니다. 부도지에 나오는 고조선의 초기 역사는 환단고기랑 조금 다릅니다. 환인 활용보다 더 이전 시대가 있어요. 아이고. 그게 마고설화의 시대죠. 환웅 이후 단군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하의 하나라와 만주의 조선으로 분열을 했다. 그래서 이제 황하의 화하족도 우리 민족의 일파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사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용자는 드물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떠드는 새끼 많거든요.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을 떠든 앞세대가 있었으면은 그 새끼가 떠들지 않은 또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화를 풍부화시키는데 이런 설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썼죠. 좋아요. 두 번째 위서 규원사화. 규원사화. 작자미상 1929년에 첫 출연했습니다. 이건 약간 진서일 가능성이 적게 남아 있습니다만 위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서일 증거. 1889년에 일본 육군 참모 본부에서 발간한 만주에 관해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문장이 규원사화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베끼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연도기산에서 오류가 여러 번 등장하고요. 이 책의 저작 연도를 현수화하는 연도 표기가 당시 연대 계산법에서 불가능한 표기예요. 60갑자 있잖아요. 그걸 쓰는데 그때 나올 수 없는 60갑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단군들의 제위 연표가 있어요. 환단고기가 수 없잖아요. 이걸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연대는 환단고기보다 더 길어요. 환인과 환웅 시대만 1만 1천년, 단군 시대가 1200여 년. 규원사화를 따른다면 우리의 전체 역사는 2만 년에 육박합니다. 야, 이게 간이 크다는 말을 못 하겠는 게 이런 거짓말이 집에 앉아서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집에 앉아서 하면서 그걸 적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출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보통 그 소설가라고 하죠. 예. 문제는 팔린다는 거죠. 반면에 가필 흔적이 적고요. 일부지만 교차 검증이 약간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서잖아요. 그러면 조선 숙종 연간에 집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서라도 내용은 거짓일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아무튼 규원사화가 오늘 나오는 모든 창작 상고사의 모태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면 규원사화의 막 나가는 설정을 그나마 현실성 있게 축소를 하면 환단고기가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동일하고 비슷한 시도를 계속할 테니까. 근데 그 욕망을 폭주시킨 버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고사. 사실은 전 단기고사를 더 좋아했습니다. 작자미상 1949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에 취향이 있는 놈이었어. 이름만 전해지는 제가 싫은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어. 이름만 전해지는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이 저술했다는 설정입니다. 네. 환단고기와 규원사화 버전에서 영토를 더 넓혀요. 그리고 당대에 잠수한 비행기 전화기가 있었다는 주장이 들어가 버립니다. 살만했네요. 그거 저기 봉신년이네. 맞아요. 막 나가니까 좋아했어 나는. 봉신년이네. 한번 리셋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팀펑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환단고기에게 영감을 주긴 했지만 오히려 이 허무 맹랑함 때문에 후발주자인 환단고기에게 시장 주도권을 뺏긴 것 같고.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는. 너무 판타지라서 사람들이 그랬구나. 90년대에는 오히려 환단고기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주 사장되진 않았어요 또. 이런 보조이설,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게 버전이 환단고기 플러스 단기고사 버전이었어요. 환단고기 플러스. 네. 둘을 막 교차 서술하면서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이렇고 이런 약간의 서술의 다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중간중간에 규원사와 끼어들고. 짜깁기 플러스 창작을 하고 있겠어요. 네. 제가 읽었던 게 공간의 초반에 나왔던 버전이었는데 환단고기 플러스 단기고사 중간중간 규원사와. 왜냐하면 원전이 다 거짓말이니까 그걸 쓴 사람한테 저작권료 주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빠진 또 어떤 어차피 사람은. 두 개는 작자미상이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뀔 거예요. 자, 이런 보조이서들이 심지어 각자 역사서 시장에서는 먼저 나왔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환단고기의 보조 위치로 격화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환 유니버스는 풍부해집니다. 근데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랑 이런 놀이 했었어요. 뭐라? 릴레이 소설. 아, 그렇죠. 많이들 해보죠. 네네. 자, 부도지가 신화 부분을 풍부하게 해줬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규원사와 단기고사가 제공해줬잖아요. 여기에 망상 토핑이 추가가 되면요. 부도지에 있었던 요소가 대륙설이라는 형태로 발효가 됩니다. 대륙설이란 이런 겁니다. 자, 한반도와 중국의 지명 중에서 비슷한 게 있잖아요. 광주, 안산. 현재의 지형과 이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지명 쪽으로 가면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대륙 삼국설, 대륙 고려설, 더 나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에 있었다. 더 나아가 대륙 조선설 같은 아스트라라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럼 뭐야? 한반도는 대륙의 프록시 파일이네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그 고조선의 후예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아니, 후예인 우리를 내쫓았다. 근데 이게 대륙 삼국설의 경우, 한 90년대, 2000년대쯤 어느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TV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대륙 삼국설 중에서 백제가 중국의 영토가 있었다. 이거는 예. 그거 뭐 드라마로도 제작되고 태왕사신기에 들어갔죠. 헐. 그래서 그 가무성 씨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소선호 할머니 막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연기를 그런데 뭐 그 대륙 백제설은 약간의 근거가 있어요. 백제가 영토까지는 아니고 상관 이런 거를 진출시킨 기록이나 유물은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영토까지 있었다라고 발전됐지. 이게 그렇구나. 이게 2시간쯤 들으니까 좀 성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권위 있어 보이네. 뭔 소리야? 아니야. 나 권위 없어. 난 그냥 소매상일 뿐이야. 저 새끼 남양주 시장 공천 받겠네. 아니 맘먹고 속였으면 속을 수도 있었겠네. 그죠. 근데 이제 대륙 삼국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대륙 고려설과 대륙 조선설은 심지어 너무 심해지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광저우에서 있었다 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거는 평행세계죠. 헐 대박. 진짜?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극소수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한반도에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옆집의 할아버지가 LA에 이민 갔을 때쯤에 우리도 한반도에 온 거예요. 우린 이민자야. 헐 대박. 자, 이런 대륙설 일파들에 따르면요. 원래 우리는 중국 대륙을 호령하는 대제국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반도로 쫓겨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직적인 역사 말살을 당해 한반도가 우리 땅인 줄 알고 사는 멍청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역사를 말살해도 기억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환단고기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네요. 익스트림, 환단고기 익스트림이네요. 대륙설 일파는 그래요.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촉발시킨 크고 위대한 민족 상고사라는
자위 행위에 오히려 환단고기의 현실적 스케일이 방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구라는 치면 칠수록 큰 구라를 쳐요. 아, 근데 앞에 설정이 너무 작았구나. 그죠. 왜 안 돼 하고 왜 안 돼 하며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죠. 여기는 누드비치가 아닌데. 그렇죠. 따라서 임승국의 한단고기 파워는 달리 주류에 속하지 않고요. 주류 환파보다도 대륙설 신봉자들은 더 시끄럽습니다. 아, 네. 과격파일수록 더 소란스럽고 더 눈에 띄잖아요. 그럼 주류 환파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메인스트림 환파. 네. 우리는 얼터너티브 환파를 만나고 왔고요. 아, 그동안 봐왔던 게 얼터너티브였구나. 사파였구나. 주류가 남아있었어.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증산도로 딱 점프를 뛰었잖아요. 그 중간 단계를 보면요. 만화가 김산호라는 사람이 김산호 이유립 사망 3년 뒤인 1989년 대주신 제국사라는 책을 내면서 이 업계에 투신합니다. 여기서 주신은 그 레슬러 주신 썬더라이거 할 때 그 주신입니다. 아니죠. 조선 이퀄 조선의 발음이 원래는 주신이다라는 설정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어머. 그래? 네. 주신이 조선이야? 그것이 김산호의 창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내 학창 시절의 추억이 망가지는구나. 왜요? 뭔데요? 신화맹어사? 네. 인생 만화 중 하나였는데. 네. 자, 김산호는 이후 대한민족통사라는 책을 내는데요. 두 저서 모두 내용은 환단고기와 보조이서들의 통합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쓰레기죠. 근데 만화가로서의 김산호는 이때 절정을 찍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아, 히트했었군요, 이 사람이. 이 주신이라는 국호를 하필이면 작가 윤인원이 집어먹고 만화 신춘향전에 써먹게 되죠. 심지 참고로 이 윤인환 씨는 지금 Y랩 사장입니다. 네. 그나마 신춘향전의 주신이라는 국가는 철저히 판타지였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윤인환 씨는 판타지를 만드는데 이 설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별 해악은 없어요. 하지만 김산호의 저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춘향전은 완벽한 판타지였기 때문에 신춘향전에서 시작하는 세계는 이 세계는 대제국 주신이 망해버린 뒤에 포스트 아포칼립스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네. 춘향전과 암행어사를 비롯한 한국사의 요소들을 가지고 판타지 세계를 만들면서 중국사의 요소 몇 개, 일본사의 몇 개를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망한 제국의 이름을 뭘로 할까? 국호를 김산호에게서 가져온 겁니다. 주신. 사실 이게 바로 환단고기가 해악을 안 끼치려면 가야 했던 길 중 하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종교 경전이 되든지 소설이 되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산호의 히트 바로 옆에서 이유립의 적통 조직을 흡수한 증산도의 안경전이. 또 있어? 이유립의 단단학회와 태백교를 흡수한 증산도의 안경전이 환단고기 홍보 사업을 벌이면서 환파 시장의 주류가 됩니다. 아, 이게 레드오션이 되다 보니까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네. 박창암, 임승국에서 김산호를 거쳐 안경전까지. 조지 루카스가 죽은 후에 스타워즈구나. 그렇죠. 대주신 우워즈. 그러니까요. 주신 우워즈. 이유립 이후의 전파자들의 사상적 공통점은 민족주의입니다. 야, 이건 근데 주의라고 하면 어떤 사상이잖아요. 이념 같고. 그런데 사실 이건 정서죠. 이념으로서의 그런 민족주의라기보다 정서이자 욕망이죠. 그렇죠. 그냥 강대한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그런 국가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게 되고 싶어 했던 거네. 민족주의 원인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이건 컴플렉스잖아요, 이게. 오비완이 조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거 한자로 다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오비완. 그러네요. 코가 5개인. 오비. 신화 속에 있는. 거기서 오비락이 나왔고. 오비 맥주가 나오고. 그렇죠. 네. 소선호는 소설어죠. 맞네. 나는 썩썩 흡수하고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까지. 나도 장사 영 안 되면 이거 할 수 있어.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자기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투영시키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지금도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라고 쳐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대륙을 호령했다고 쳐.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걸 이었잖아. 외로운 자의 옵션 중에 애국이 종종 있죠. 네. 거대한 개념과 나라를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자, 이들 박창암, 임승국, 김산호, 안경전, 민족의 자긍심, 민족사의 재발굴과 재해석 등을 좀 이상하게 말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환단고기에서 시작한 뇌내망상을 발휘하던 중 어떤 고고학적 발견이 좋은 토핑 재료로 레이더에 잡힙니다. 뭐죠?
안경전 판본이 나오던 2012년 제가 오늘 초반에 말했던 홍산문화라는 것이 이 바닥에 들어옵니다. 홍산문화, 고고학에서의 문화라는 것은 문명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원시시대보다는 더 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산에서 발견되어 홍산문화이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에요. 시기적으로는 화하족과 고조선의 발흥 시기와 약간 겹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화하족의 황하, 고조선의 평양 그 중간 지점인 랴오닝 서부에 있습니다. 랴오닝성. 그래서 양쪽이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그럴 테죠. 그래서 홍산문화가 화하족 유적인가 고조선 유적인가가 홍산문화 연구 초기의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홍산문화 우리 선거 데이터 센터에 한번 들어왔었는데요. 네.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그냥 양쪽에다 영향을 준 것이지 누구 영향을 것인가- 받은.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지. 마이너한 마을 중 하나였던 거죠. 예, 이게 누구 것인가를 따지는 건 전혀 학술적이지 못해요. 자, 이 쟁점을 냄새 맡은 환파는 당연히 고조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별 생각이 없던 중국의 홍산문화 연구자들이 당황하면서 아니 화하족 유서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걸 집어먹은 중국의 몇몇 국수주의자들이 그럼 화하족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달려드는 순서의 속도는 멍청함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민족주의자들이 싸웁니다. 중간에서 연구자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네. 홍산문화 연구자들의 평화로운 논의는 깨지고 상고사 창작 논쟁이 벌어집니다. 환파는 고조선의 강역이 랴오닝성까지 갔던 증거다 라고 외치고 중국 쪽의 카운터 파트너들은 홍산문화는 화하족 거고 사실 홍산문화는 문화가 아니라 문명 레벨이다. 유화 문명이라 부를 거다라고 폭주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쉽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거죠. 어느 나라마다 똑같은 놈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동북공정 얘기 나오고요. 한국은 원래 중국 속궁 얘기 저쪽에서 튀어나오고요. 댓글로 달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합니까? 개판이 되죠. 학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방송 못했어. 그 사이에서 학자들은 울고 있거나. 그렇죠. 아예 이 개판에 뛰어들어서 유명세를 얻습니다. 이것은 투자 행위죠, 일종의. 후자를 택한 학자가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지 다 알고 거짓말 치는 놈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2012년, 1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나오는 증산도 환단고기 좌판에는 여기서 이제 안경전 판본이 팔리잖아요. 홍산문화 혹은 홍산문명이 환단고기의 고고학적 증거라는 날조된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발전해오면서 막 빨아들이고 있는 거네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조금 내리막길을 걷는데 2012년까지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선거 데이터 센터를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후보가 이야기했던 홍산문화가 이 환에 중독 감염된 사례였군요. 네, 이걸 집어먹고 감염되셨죠. 이효립의 후예들 단단학회와 증산도의 홍보에 힘입어 90년대와 00년대 초중반에 환단고기 유니버스의 대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90년대와 이 당시에 감염된 사람이 저예요. 이때 성가비가 다 커가지고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 대중문학에서 큰 이름이 된 사람들도 감염이 됩니다. 꼭 성가비만 멍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우혁, 김진명, 윤인환을 앞에서 거론했죠.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홍 기자님은 저는 소시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죠. 네. 이우혁, 김진명, 윤인환. 이 무협에서는 야설록, 금강을 비롯한 2세대 무협의 대표 작가들이 감염됐습니다. 사람 이름이 야설록이에요? 사람 이름이 이 사람 몰라요? 야설록은 너무 유명하죠. 2세대 무협의 원탑이에요. 네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1세대 무협. 이름은 유명해요. 1세대 무협 소설의 원탑이 서유원이면 2세대나 1.5세대의 최고는 야설록이에요. 야씨가 있어요? 아니, 필명이지. 필명이지. 금강도 필명이고. 자, 근데 야설록, 소설가 야설록은 이현세의 스토리 작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현세도 함께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현세 스튜디오의 역작이 천국의 신화. 천국의 신화. 저 이 만화 봤습니다, 이거. 저 고등학교 때 히트했죠. 환단고기와 규원사화를 베이스로 해서 원시시대에서 문명시대로 넘어오는 그때를 그려냈는데 당연히 헌원, 치우, 단곤왕검 등이 초중반의 주요 인물로 나옵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북부여의 군주인 해모수까지 이어지는 건데 해모수가 환단고기 규원사 단기고사의 마지막 등장인물이니까. 그리고 야설록 자신의 프로젝트 중에는 2010년과 2018년에 제작하려 시도한 게임 패 온라인이 있어요. 패가 패왕 할 때 패자죠. 야설록 스스로가 만든 이 게임의 설정은 환단고기 규원사와 단기고사를 베이스로 합니다. 야. 같은 세대의 작가인 금강 역시
환단고기, 특히나 한단고기에 영향을 받은 작품 발해의 혼을 2000년에 발표했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되게 오묘한 것이 그냥 작정하고 친 사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로 들어오니까 그냥 환타지의 세계관 정말 네. JRR 톨킨이 되네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름 이우혁, 김진명, 윤인환, 야설록, 이현세, 금강 이런 이름들은 당시 한국의 대중문학을 관통하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연결점이 별로 없는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야설록과 금강이 친했다. 야설록과 이현세가 친했다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림토를 아이디어로 샀던 김동수 선수까지 넣어서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 환단고기 전성기 동안에 환은 매우 대중적인 코드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저만 몰랐고. 여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2002년 붉은 악마만 생각하면 그것까지 근데 합치면 정말 막 TV에서 그 되게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말고 멀쩡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콘텐츠를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는 뭐 KBS인가 SBS인가 그런 거였는데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저도 그런 거 한두 편 본 적 있죠. 네, 뭐 멕시코가 메기고지라고 하는 그런 그거는 이제 좀 후에 나온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진짜? 멕시코인들이 무슨 한민족의 후예다. 막 그건 2010년대 후반에 나왔고. 저런 게 TV 방송에 나와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집어먹은 사람들이 더 발효된 뒤에 2010년대 후반에 그런 다큐를 만든 거고요. 그 이전에 00년대 후반, 10년대 초반에도 그런 다큐가 한두 개 나왔고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드라마에서만 놀면 귀엽고 좋은 상업 행위인데 지금처럼 한국 사회에 퍼져 있으면 이것도 역사 수정주의죠. 네. 나중에 이거 들고 외국이랑 싸우다 망신당한다고.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 맛을 살짝 본 거예요. 사실 도종환 의원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중국 네티즌들이 쓰는 이제 게시물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인들이 역사 왜곡하고 막 다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조선의 영토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한국 인터넷에도 또 예전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싸이월드 때도. 그 짤들을 걔네가 가져가가지고 써요. 그게 한단고기와 단기고사 신봉자들의 그러니까 근데 자료죠. 이 환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고 다닌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가는 한동안 치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반대급부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중국에 존재하고. 그렇죠. 예. 반작용이 생겨요. 그럼 그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둘은 더더욱 폭주하지요. 네. 게다가 90년대라는 시기, 이 전성기가 시작된 시기는요, 일본의 식민사학 사관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맞아, 이게 문제야. 그리고 환은 주체적인 사관 부분을 선점하려 했었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사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어요. 다만 그 전에 역사인식을 한번 말살시켰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새로 시작하려 그러면 블루오션은 사기꾼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은 강단사학 대 민족사학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었고요. 민족사학의 대표주자로 환단고기를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환단고기를 이제 비판하고 그러면 친일파처럼 매도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프레임이 잡히죠. 그 결과 환단고기의 전성기가 끝나고 감염 전파가 조금 수그러든 현재에도 감염자 겸 전파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천공 스승이 있습니다. 진짜 그 스승이? 그는 강연에서 천부경이라는 것을 종종 언급하고 인용합니다. 그렇구나. 천부경은 부도지에서 나온 경전이죠. 자, 더 있습니다. 보수의 국회의원이었고 현재는 종로 구청장인 정문헌, 드루킹 김동원, 배우 조인성, 환단고기의 감염자들입니다. 조인성 씨요? 조인성 씨 경우에는 법륜 스님의 역사 대장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감염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비슷한 경우로 도울 김용옥과 김재동 씨가 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송유근 씨 논문 표절 사건 기억하시나요? 송유근 씨의 지도 교수였던 천문학자 박석재 교수 2017년을 기점으로 매우 열정적인 신봉자로 진화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이러저러한 루트로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카이스트의 환 진짜 많다. 네. 정치 팟캐스트 업계에는 임승수 씨도 감염자입니다. 그래요? 쾌유를 빕니다. 드라마 작가 이환경 씨 역시 그렇습니다. 이환경 씨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리돌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관여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게 묻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사람 중에서 회귀한 사람, 돌아온 사람, 뉘우치는 사람은 이우혁 씨 한 명밖에 없어요. 윤인환 씨?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마음 편한 사회 분위기라는 걸 거예요. 설마 도종환 씨도 그렇겠죠.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무수히 퍼져 있잖아요. 윤인환 씨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컨텐츠를 받아들였을 수도 그 사람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사람들, 관객들이, 독자들이 좋아하니까 잘 팔리겠구나. 왜냐면 그 시나맹화사는 사실 그 만화를 보면은 그 주신 하나가 문제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서 짬뽕시키는 과정이 재창조의 네. 수준이. 정리합시다. 이유립은 저승에서는 아마 웃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기획한 제일 가까운 이유는 자기 소속 집단인 태백교, a.k.a. 커바란교의 경전으로 쓰려는 게 가장 가까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해악을 보면 그 정도면 커여운 수준입니다. 네. 예. 자랑스러운 상고사를 발굴했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태백교의 교세를 들리고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겠죠. 그 정도만 했어도 뭐 평생 먹고 살았겠죠? 근데 판타지 세계를 훌륭하게 설정 완료하는 건 톨킨의 애처럼 굉장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유림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허점을 많이 노출했고요.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환단고기 위서론을 증명한 학자들과 블로거들은 증명을 하면서 헛웃음을 짓게 되죠. 그리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을 역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내적인 설정 충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명과 개념어의 등장, 너무 막 나가버린 설정, 그 와중에 현실성을 챙기려다가 밋밋해져 버린 서술, 잘못된 사료 독해 등이 죄다 조명돼 버립니다. 그럼 이유립의 먼 기획 의도, 진짜 내면의 정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립과 그 후예들은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관에 대항하여 민족사학을 바로 세운다는 위대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내부 논리를 봐요. 오히려 식민사관에 의한 컴플렉스가 들어있습니다. 강하고 광대한 제국이 아니면 부끄럽다.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이죠. 만주를 포함하지 않고 환반도 내의 역사라면 부끄럽다는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그죠. 사실 이 멘탈리티만까지만 있으면 뭐 건전한 수준인데 이게 역사적 컴플렉스로 이어지고요. 생각해봐요. 역사적 컴플렉스를 심어주려고 기획된 식민사관을 졸업하자면서 한반도와 그 역사는 작고 초라하다는 컴플렉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식민사관에게 완패한 거죠. 역설이죠. 예. 일본도 컴플렉스가 있죠. 동아시아에서 역사시대가 가장 늦게 시작됐다는 컴플렉스. 그래서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고고학자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후지무라.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석기시대 유물은 고작해야 3만 년 전 것이었어요. 후지무라 시니치는 1982년 환단고기 일본판이 나올 때 4만 년 된 유물을 발견합니다. 아, 또 드라이 에이징 금방 해왔죠. 당연히 교과서에 실리고 일본의 역사 시작 시점이 1만 년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교과서에 실렸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다 싶으시면 뉴스 아카이브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시니치 자신이 유물을 묻어놓고 발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로도 후지무라 시니치는 70만 년 전 구석기, 80만 년 전 구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너무 같잖아요. 그 들킨 다음에도 계속 그랬어요. 가지마 노보루가 같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마 노보루는 되게 만화책 제목 같다. 가지 먹고 싶다. 가지마 노보루. 그래서 후지무라 시니치가 사고를 치던 해 되게 이쁘게 생겼고 남자 주인공. 네, 그죠. 이유립의 화려한 창작을 가져와서 고조선은 인류 묘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 가져왔고 고조선의 후예가 사실은 적통이 일본이고라는 알조를 합니다. 이유립의 의도를 배신한 거지만 동시에 이유립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거죠.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싱크 딱 맞았죠. 이유립도 똑같았어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조선, 한반도 안에서 지지고 볶은 웅졸한 고려와 신라라는 컴플렉스를 타파하려고 고조선을 대제국으로 설정한 거니까요. 그렇죠. 단기고사도 그랬고요. 과대망상이 미소망상이랑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되게 그냥 멀쩡한데 자기가 되게 좀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동시에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외피로서 이제 사실은 난 굉장한 사람이야라는 이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류의 컴플렉스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면서 다들 벗어난다고들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지금 사회에는 못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전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늘 일정 수는 있었을 거예요. 네. 단기고사는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을 초고대 문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결국 환 유니버스에 서려있는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것은 민족적 열등감의 뒤틀린 표현형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 역사, 자기 국지, 자기 문화를 창피하는 이런 컴플렉스는 절대적으로 타파해야 됩니다.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이런 창피함을 갖고 있어요. 사실 한중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을 거예요. 아, 러시아가 특히 그런 게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에서 제일 늦은 문명국이었으니까. 네. 로마가 원래 모스크바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위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 그게 러시아의 환단고기 같은 식으로. 나 웃을 수 없어. 나 진짜 웃을 수 없어. 한단고르스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 이제 그 막 머리 빡빡 밀고 다니는 그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르키네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극우랑 극좌랑 통한다니까.
아마 전 세계에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느 나라 가도. 터키에 있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 네. 근데 이게 어느 나라에나 다 있다고 하기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지배도 많이 당했었고, 이런 컴플렉스 없어요, 전혀. 왜냐면 국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아. 아니면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한 적이 있으니까 상업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또 상업으로 지배했다고 해서 그걸 또 막 자기 자부심으로 그렇죠. 삼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빠르게 세계 클래스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자부심 가질 법하죠. 문화적, 경제적 성취. 중국도 그래요. 동아시아 전체를 선도해본 문명권이고 종이, 관료제, 화약 다 중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문화대혁명 정도로는 망가질 수 없는 문명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덩치 큰 두 나라 사이에서 안정적인 통일 왕조를 100년 단위로 3번이나 운영해본 민족입니다. 훌륭한 역사 갖고 있어요, 다들. 근데 이런 나라들만 그렇습니까? 작은 나라들도 그런 대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나라 중 하나는 이제 모리셔스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인도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원주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민자예요. 이들은 원주민이 없고 양쪽 댁에서 건너온 이주인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은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을 핸들링하면서 국가를 건설했고요. 그 결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습니다. 갑자기 약간 인간 창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귀납적 근거로 충분해요. 인간은 맨날 잘 나가다가 극단으로 흘러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죽이는 종족처럼 보이고 그게 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 문명과 역사에 엄존하는 위대함, 멋짐, 쿨함을 애써서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 명제로 한중일은 멋진 나라고요. 모리셔스도 멋진 나라예요. 이 명제로 인류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인간성을 딛고. 네. 인류 문명이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크면 큰 대로, 공간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인류의 역사는 다 찬란한 거예요. 이런 자랑거리를 제대로 보면 우리의 오점도 편안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은 비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해낼 거니까. 몇십 년 전보다는 나은 올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막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그 과정에 환단고기 유니버스 같은 자유행위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유니버스들은 우리에게 비루한 진실을 버리고 위대한 거짓을 택하라는 이지선다를 내밀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이 비루해 보이지만 동시에 위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루한 동시에 위대하고요.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환단고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찬란해 보이는 거짓일 뿐 그 내부는 비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한국의 문명과 역사를 한 번도 위대하거나 찬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렇게 하죠. 왜 찬란해야 되고 왜 위대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비루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역사는 그냥 역사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한국의 역사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까지 연결되는 뭔가 그런 연결고리를 생각한 적도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좌파식이고 우파는 약간의 그 연결고리를 가져가잖아요. 우파적 정서는. 근데 그런 우파적 정서에서도 찬란함을 찾지 못할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는 그 비루함을 딛고 찬란함을 만들어 왔는데. 라는 서술이 가능하죠. 커뮤니티의 체계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정치적 메시지로 모아야 되고 그 정치적 메시지는 위로의 기능을 갖춰야 되거든요. 보통 역사는 그럴 때 쏠쏠하게 쓰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외로우신 분들한테 사람은 외로워요. 왜? 예. 커뮤니티가 굴러가고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인정하게 만들려면 그 커뮤니티의 역사도 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순기능입니다. 나쁘게 쓰일 때도 많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듯 문화계 대중문화 전반과 정치계 전반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 환에 대한 잡지식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환파들, 외국에서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미국 뒤져도 나올 거예요. 영국인이 사실 몰문교가 성공한, 그리고 최대한 해악을 안 끼치면서 성공한 환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디 뒤져도 나올 거예요. 지금 미단고기 쓰고 있는 사람은 아마 피자 게이트를 정사로 쓸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요. 네. 큐어놈들이 그 케이스죠. 유일하게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세 나라 빼곤 다 있겠죠. 네. 몽골. 이러합니다.
알쓸 잡놈 시간이었습니다. 내후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너는 다음 주에 선거 때 봅시다. 아니요, 그거 안 해요? 뭐요? 기사 읽기 놀이. 아, 맞다. 기사 골라오세요. 네. 덕질이는 추석 때 다시 만나요. 알쓸 잡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찾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 명절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만약에 너네 집에 14조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가족도 아닌 친척들끼리만 모여서 30분 회의하고 갑자기 팔면 어떨 것 같아? 왜 팔아?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 14조 5천억 원을 팔기로 단 30분의 회의로 결정했습니다. 그 비싼 돈이 되는 자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 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아, 시원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가 그렇게 신났어? 뭘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야, 매일 아침마다 보니까 아주 날아갈 것 같아. 헤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는구나? 시원하게 만나지 그럼. 아름다운 세상이야. 띠리리.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의 칩함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 네, 이번 주 뉴스 아카이브는 두 가지 저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첫 번째는 2011년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9월 21일 중국 광둥성 산웨이 루펑시에 있는 우칸촌 주민들이 지방의 당 간부를 상대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 나중에 중국 민주주의의 씨앗 그리고 중국의 첫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장이라고까지 불리는 시위가 됩니다. 네. 시위를 왜 했냐? 땅 때문입니다. 땅. 우칸촌의 마을위원회가 이게 주민들 모르게 마을위원회라는 양반들이 주민들 모르게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3,200묘 이게 이제 33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게 하면은 13만 평 네. 정도 되는 땅을 이 주민들 땅이거든요. 이걸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헐값에 보상금만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당이 하나인 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치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져가요. 그렇죠. 예. 13만 평이면 바티칸 시티만 하네요. 서울랜드보다 큰가? 뭐 경복궁의 1.3배라고 나오네요. 네. 그거를 1,700억, 우리 돈으로 1,700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가구당 주민들에게 가구당 10만 원 정도 줬대요. 아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나라에? 이걸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우칸촌 마을의 주민이 140만 명이면은 말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인구가 140만인데 어촌 마을이기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 간부들이 70% 정도를 헤쳐먹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이상해가지고 처음에 한 2년 동안 여기 그 단체 이름이 멋있는데 네. 우칸촌 열혈 청년단. 열혈 청년단이요? 네, 실제 단체 이름이에요. 멋있네요. 네, 이 단체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한 2년 동안 민원 제기를 한 10차례 정도 했는데 네. 이게 꼬라지가 슬금슬금 미루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9월 21일 주민 2,000명이 모여서 루펑시 정부 빌딩으로 가서 시위를 합니다. 경찰하고 뭐 대치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부에서 알겠다, 확인해보겠다, 기다려보겠다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뭐 굴삭길, 뭐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막 이런 게 들어오고 자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땅은 팔았고 고산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야, 니네 뭐 알아보겠다더니 왜 공사 계속 진행돼? 이러면서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겁니다. 이게 시위가 격화되다 보니까 죽창이긴 한데 무장투쟁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을의 당 간부와 공안들을 쫓아내고 마을이 봉쇄가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겨버려요? 이게 사실 광주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되게 비슷하네요. 네. 이 과정에서 12월 9일에 5명이 구속이 되고 그중에 쉐진보라는 사람이 감금된 지 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까지 비슷하네. 네. 이때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해요. 이때 용어가 엄청 과격하더라고요. 당이 주장하는 안보의 유지가 피해 대가라면은 뭐 그걸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좀 원래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대륙적 경문.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긴장이 엄청 고조가 됐는데 이때부터 열흘 뒤에 갑자기 중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베이징에 들려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대. 그래 그 경찰 몇 명 내려보내 하고 이제 열흘 사이에 첩보가 들어온 거죠. 해먹은 새끼가 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다 죽여버릴 기세래요. 정도를 들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동성 서기랑 부서기가 있는데 이 광동성 서기가 이제 나중에 왕량이라고 최고 권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네네. 네. 광동성 서기랑 부서기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매매 과정의 비리를 조사하고 토지를 모두 돌려주기로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것 같죠? 근데 후 처리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을위원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출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투표권을 얻어냅니다. 민주주의를 얻었네요. 네. 그 주민들이 선출한 후보를 비밀 투표로요. 원래 이제 후보를 공산당이 선출하죠. 네. 중국은. 이 우칸촌 사건이 외신들에게 유명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중화민국 최초의 민주화된 선거가 시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칸촌의 기적 이렇게 불렀죠. 네. 중국 민주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하는 주민이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맛보는 역사적 경험이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선거날에 중국 전역에서 이제 숨어있던 민주화 인사들이 이 우칸촌 마을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웨이보 같은데 흔한 악플러들이 몰려들어서 좌파구만 아니지. 우파구만. 예. 예. 우파 청년들의 기획이라고 막 몰아붙이죠. 그리고 이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린쭈렌이 마을의 서기로 선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여열 청년단이었네. 네. 근데 중국 정부가 한번 자기네들이 수배를 때렸던 사람을 수배를 풀어주고 마을 서기로 당선되는 걸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전례가 있었나 싶어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후진타오 시대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이랑은 또 달랐던 중국.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받아들이는 그 기조가 한몫을 한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게 땅값 문제니까. 네. 우리는 아카이브니까 결과를 알 수 있죠. 이때부터 5년 뒤인 2016년 서기장인 린쭈렌이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언론들은 토지 보상 및 반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부패 관리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그래서 수많은 언론들은 중국의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은 몰라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간접적 뇌물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치 사건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린쭈렌이라는 사람이 직접 관여된 증거를 찾지 못한 어떤 부패 혐의로 제거됩니다. 네. 네.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네. 이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내전 없이 시민들의 요구로 지도자를 3번이나 끌어내린 나라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 2번은 독재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콩의 민주화도 우칸촌의 실험도 이걸 실패라고 끝맺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중국의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칸촌 사건이다라면서 교과서 같은 데 실릴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본 거죠. 왜냐면 이 우칸촌에서 시행된 직접선거가 201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서 직선제를 요구했던 우산혁명보다도 빨랐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올해 6월 24일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 제한을 중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사가요. 그죠. 그냥 두고 있으면 왠지 그런 거 가지고도 화내고 막
황구시보에서 승질내고 이럴 것 같잖아요. 이런 방구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맛본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 아닌가요? 네, 또? 실제로 그것 네.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중국계의 한국의 시민들은 중국인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선에 참여하죠. 네. 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걸 합니다. 한국에 와서요. 네. 그러면 아니 화교가 한두 나라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을 텐데. 네. 제가 전국에 걸쳐 일어났던 백지투쟁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일단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을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웨이보에 자꾸 삭제되는 글만으로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았다. 14억이. 과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 더 과학적인 추론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카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외신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게 이런 땅값 착복 사건은 중국의 전역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가는이 계속 천만 도시잖아요. 이런 어촌 마을에서도 이런데 지금의 대도시들이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는 거죠. 이 모델이 확장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뭐 그대로 그렇게 끝맺었다고 하는데 네. 뭐 씨앗이 없어졌다고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요 사이즈의 마을에선 다 그냥 거의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 6월 4일 이게 6월 4일 자체가 웨이보 같은 데서 이제 검색어가 막히니까 그 천안문 사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이 항상 그 천안문 기념일을 기념할 때 되게 창의적인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뭐 664인데 이게 그거를 8-2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뒤틀어서 하는 사례도 있고 막 그 탱크 그 이미지를 약간 그 오리로 이제 그 바꿔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서방을 하는 거군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있지 않는다. 그게 아마 비슷한 때였을 겁니다. 그 후진타오 시대에 현이나 향급 때는 향이면 동점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자를 뽑을 때 직접 선거를 도입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해본 거겠죠. 근데 이 직접 선거는 참여율이 극히 낮아요. 왜냐하면 당의 추천 후보만 나오니까 사실상 찬반 투표가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중국에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요소는 없느니만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면 민주주의적 요소가 도입됐을 때 수구적인 공산당 정치인들에게는 좋은 거겠죠. 시끄럽지 않은 민주주의. 우리 어제 이런 얘기했죠. 조선일보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거 아닐까? 시끄럽지 않은 민주주의. 그때 시끄러워서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그때 글로벌타임즈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자꾸 이런 일이 나면 안 된다. 이 부패 때문에 이게 무슨 부끄러운 꼴이냐 위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부패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패 때문에 투표가 도입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자료들 많이 보고 이제 논문도 좀 찾아보고 했더니 이 부패 때문에 중국인들이 뭐랄까요? 주권을 확인하게 된 게 위험하다는 식의 네, 맞아요. 해석. 네. 그렇죠. 우리 정부 인사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의미에서 짚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란의 히잡 혁명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가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주기거든요. 아, 네. 관련한 시위 진행 상황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죠. 네. 이란 정부의 공개 처형이나 시위 진압 등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이란은 1주기를 맞아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정부는 다소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단체에 의하면은 지난 1년간 사형 선고는 100건 이상, 이 중 최소 7건 이상이 집행이 됐고요. 네. 사망은 500명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0명이 넘는 정도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란 정부는 이 1주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마흐사 아미니 묘지를 통제하고 있고요. 가족들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잠시 구금했다가 풀어줬고요. 대통령은 이 1주기에 시위 진압 중 사망한 보안군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굳이 1주기에. 네. 의미가 있죠. 이 정치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 한국의 시민들은 잘 압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히잡 시위로 이란의 정부가 무너지거나 굴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시위는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현재 테헤란에서는 약 20% 정도의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휴대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이란은 히잡을 안 쓰고 운전하다가 네. 이 도로에 있는 폐쇄로 카메라에 찍히면은 그게 벌금이 날라온대요. 딱지가. 그죠. 네. 그렇대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최대 우리 돈 3,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 여기 그냥 붙여놨는데 네. 이 진압군의 고무탄에 맞아서 눈이 실명된 네. 시민들이 셀카를 찍어서 인증샷 같은 것을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이 실명된 눈과 얼굴 이제 정면 포트레이트와 함께 여기 이제 손으로 V자를 그리면서 올리는 게 약간 이 이란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다들 너무 웃고 있어요. 한쪽 눈이 실명된 사람들이. 네. 그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사진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히잡을 벗는 거를 무서워하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만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염색과 관련된 제품들 이슬람권에 겁나 잘 팔립니다. 네. 머리가 보일 일이 없는데요. 많이 팔린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네. 보이는 데서라도 뭘 해야겠어서 네. 라는 욕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이게 하고 다니는 날만큼은 힘을 줘야 하니까. 완전 중요하죠. 예. 네. 꽤 많이 팔린다고들 합니다. 올 1월, 최근에도 한번 한겨레가 더 나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월 초에 한겨레의 테헤란에서의 취재 보도를 보면, 여성 시민들이 그냥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신 사진에도 다 안 쓰고 있더라고요. 다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제도가 이렇다는 말만 듣고 그 나라가 저렇구나 하고 혀를 끌끌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정치권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왜? 무섭거든요. 왜인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제재도 길어지고 경제 문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리주의 정권에다가 이 책임을 좀 묻고 싶은데 여성들이 먼저 일어났을 때 남성들이 이걸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다 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때려잡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히잡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이미 사형을 집행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러면서 이런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슬슬 들이미는 거죠. 네. 요거는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는 건데 지지층은 달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죠. 히잡을 벗는 걸 무서워하는 쪽.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여성들인가? 정부입니다. 네. 예. 정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선생님들만 30만 명이 나왔더니 처벌하란 말 쏙 들어갔죠. 그렇죠. 하루 만에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정세 분석을 못하기로 이름난 대통령이기로서니 그걸 보고 무서웠던 겁니다. 예. 정치인 겁먹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소고기 광우병 시위할 때 어디 올라가서 왔다 그랬죠? 뿔문화제 때. 네. 그때도 굉장히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사실상.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발대발 날뛰며 이것저것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차벽이 나왔죠. 네. 그래서 시민들과 어떤 정치권과의 싸움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제일 끈기 있게 버티느냐, 누가 좀 더 끈기 있게 버티느냐. 보통은 관료 조직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 시민들에 비해서 좀 더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잘 버티면 시민들도 많이 이깁니다. 보통 그건 한국이 보통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교사 시위 아직도 하고 있죠. 9차까지 했죠 지금 10차니까. 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가보시고. 근데 가까이 못 가게 돼요. 약간 줄망칠까봐. 네. 기자들도 좀 더 조심한다고 하죠. 줄망칠까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실명당한 시위대들의 사진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처음에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저는 약간 연대 의미에서 약간 가리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유사하게 막 머리 자르는 막 이런 그 사진 할리우드 스타들이 막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실명이 된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네, 이 사진은 타임지나 라이프지의 표지가 될 만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연대에서 싸우면 의뢰 이깁니다. 523회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라고 노동하는 추석이어도 안전하시길 바라고 저희들은 추석 때 일합니다. 그건 목요일에 다시 들으실 수 있죠. 기사 읽기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